전달률 구하는 Q는 마이너스 KA분의 DX분의 DT예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DX라고 되어 있는데 이 X가 되는 게 뭐예요? 두께. 그쵸? 그래서 이제 열 전도도, 면적, 온도에는 비례하고 뭐에만 벽의 두께에는 반비례한다. 이거 알고 이제 열 전도 법칙에서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위에가 델타 T, DT예요. 어쨌든 온도 차를 얘기하죠. 그런데 전도와 대류에서는 온도가 도시든 뭐든 켈빈이든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더해주거나 똑같이 빼주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 그거 혹성 없으시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류에 의해서 열전달이 이루어질 때는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구했는데요. 이때는 Q는 HA T1 마이너스 T2 어쨌든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열 전달률 Q를 구했었고요. 대류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열 전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내질이라고 하는 어떠한 물체가 있어야 되죠. 공기나 아니면 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얘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류에는 강제 대류와 자연 대류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 대류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대류를 이동하는 거. 그래서 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강제 대류라고 하고요. 자연 대류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대류가 이루어지는 거를 자연 대류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에 의한 뭐가 달라요? 열 전달 대류, 열 전달 개수값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 열 전달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은 뭐였어요? 복사. 얘는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구해지는데요. 얘는 입실라. 여기에서는 얘는 볼츠만 함수예요. 볼츠만 함수 A 그 다음에 T의 사슬. 그런데 뭐가 존재해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표면 반사율이 여기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 표면 반사율은 뭐를 얘기해요? 내질의 특징이 되는 거죠. 표면이 뭐 흑채냐 아니면 이런 거에 의해서 방사율 값을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데요. 방사율 값은 어디와 어디 사이다? 0에서 1 사이가 되고요. 흑채일 때 방사율은 얼마다? 1이다. 그쵸?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복사에 의한 열 전달률은 T의 사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온도를 맞춰서 단위를 환산해 주셔야죠. 왜냐면 얘는 온도값을 뭐 해줘야 되기 때문에 4배의 사승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복사 열전달도 전달 매체가 존재할 경우 전자파가 가능하다. 지금 얘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전달 매체가 있어야 된다. 누구랑 같았어요? 대류랑 같았어요. 그 다음은 복사에서는 전달 매체가 없는 어디에서도 진공 상태에서도 전달은 가능하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합 열전달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몇 가지를 배웠어요? 열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가 공존해서 열전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배웠는데요.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몇 가지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 구하는 방법 이거. 그 다음 대류에 의해서. 그 다음 뭐예요? 복사에 의해서. 열 전달률 구하는 공식이 전도, 대류, 복사 따로따로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복합 열 전달은 보통 뭐예요? 전도와 대류만 일어나든가 아니면 대류와 뭐만 이루어지는가? 복사만 일어나든가. 보통 몇 가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세 가지가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도 방정식으로 들어와서 열 전달은 세 가지 직교형, 원통형, 구형 이렇게 모양별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됐었어요.
그쵸? 그래서 방향이 X방향, Y방향, Z방향. 방향도 3개가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차원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1차원이냐 요거를 꼭 정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방향으로만 열 전달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예요? 1차원 열 전달이다 라고 했었고요. 정상 열 전달과 비정상 열 전달을 구분하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열 전달이 정상으로 일어나냐 비정상으로 일어나냐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네,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으면 뭐예요? 정상.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으면 비정상.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3가지 차원에 의해서 이제 다차원으로 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차원으로 본다. 한 방향으로만 열 전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계산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열 전달 방정식을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1차원 열 전도 방정식. 여기에서 이제 열 확산, 계수 확산율을 고려해서 알파라는 상수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방정식의 형태는 뭐가 돼요? 이게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K가 상수라는 존재 조건이 붙게 되면 정상 상태일 때는 정상 상태니까 뭐가 없어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y는 0으로 이렇게 돼서 이게 되는 거고요. 비정상 상태이면서 열 발생이 없다. 비정상 상태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살아있어요. 근데 열 발생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 상태이면서 열 발생이 없으면 이렇게 남는 거고요. 세 번째, 정상 상태이면서 여기 없어져요. 열 발생도 없다. 그럼 이 부분도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원 이제 직교 형태일 때의 열 전달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요거에서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이면서 열 발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방정식이 어떻게 정의돼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된다. 제가 시험 문제에 직교, 원통, 부, 기본 형태는 이렇게 써드렸어요. 비교 참고라고 해가지고 문제 위에 요거랑 이제 원통이면 어떻게 돼요? 요거. 그 다음 부는 요거는 그대로. 형태는 요거 원래 형태는 써드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마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직교네. 그럼 첫 번째 거에서 정상 상태야 열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그거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요 방정식에서 없앨 거 없애고 필요한 부분 갖다가 문제 푸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교 형태일 때. 원통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원통일 때도 정상 상태. 그럼 이 부분 없어지고요. 비정상 상태인데 열 발생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만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 상태이면서 열 발생 없어. 그럼 여기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바뀐다. 제가 기본 형태는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정상 상태일 때, 열 발생이 없을 때 사라지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히 기억하셔가지고 문제별로 만들어서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 열 발생 없고 정상 상태이면서 열 발생 없을 때 이제 각각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복합 1차원일 때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n이 0이면 평면변, n이 1이면 원폭, n이 2면 부가 된다. 라는 거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식을 외우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1차원 열 전도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상 상태일 때, 열 발생 있을 때, 없을 때
면인지 원통인지 구인지 식 선택하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정상 상태인지 비정상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열 발생 없는지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식을 먼저 선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뭐 선정해야 돼요? 그 다음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 다음 번에는 이제 경계 조건을 설정하라고 저희 배웠어요. 이건 이제 3차원 부분이니까 여기 넘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1차원, 2차원, 3차원, 평면, 원통, 구 기본 형태의 이제 식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다차원으로 가는 부분은 여러분들 안 보셔도 돼요. 시험 보실 때 여기 부분은 공부하실 거 많으시니까 여기 부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경계 조건. 미분 방정식이 선택이 되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경계 조건 설정해야 돼요. 그쵸? 근데 경계 조건 설정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제 구하고자 하는 온도값이 양 옆을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아니면 이제 온도 구배가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 이제 경계면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대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경계 조건이 설정이 됐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우리 요거가 이루어진다고 치면 얘는 열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와요? 대류. 그리고 요 경계면을 통할 때는 전도. 그리고 요 경계면을 통한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대류. 그 다음 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도. 그 다음 다시 대류.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전도와 대류에 의한 값이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놓고선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요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전기 가열기 위해 쇠고기 스튜를 조리하기 위해 알루미늄 냄비가 놓여있다. 냄비 바닥면의 지름은 D는 20cm이고 두께는 0.3cm이다. 전기 가열기의 가열기는 조리 중에 800W의 전력을 소비하며 발생된 열이 90%가 냄비에 전달된다. 정상 상태에 이르렀을 때 냄비 안쪽의 온도는 100도로 측정되었다. 조리하는 동안 냄비 바닥면에 경계 조건을 설정해라. 이렇게 경계 조건 설정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맨 처음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뭐 선택해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선택해야 돼요. 제일 먼저 여기서 보시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상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열은 어떻게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러니까 뭐예요? 1차원 열 전달. 그쵸? 그리고 냄비에서 열 전달이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위로만 이루어지죠. 냄비 바닥면에 비해서 뭐가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뭘로 보면 된다고 했어요? 전도로 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에 의해서 Q 값을 구할 수 있어요. Q는 마이너스 K A분의 A dx분의 dt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 전달률은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열 전달률이 얼마라고 했어요? 90%만 냄비에 전달이 된다. 그래서 열 전달률을 구하라고 하면 K 값을 Q 값을 구해서 그 중에 90이니까 구한 값에 0.9만 열 전달률이라고 열 전달률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를 적으라고 했어요? 바닥면의 경계 조건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되는 부분 경계 조건은 항상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돼요? 냄비 바닥이 이렇게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고요. 요 두께는 얼마예요? 0.3cm. 그러면 어쨌든 요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시작점. 그러면 경계 조건 2개. T0은 0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L이라는 두께 요게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L, TL일 때 몇 도래요? 11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L은 총 얼마다? 0.3cm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위 맞춰서 0.00 얼마라고? 아니 0.03 이렇게 해줘야죠. 이렇게 뭘로? 미터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단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에서 제가 단위를 얼마로 맞춰라 라고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적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문제에서 뭐 미터 단위로 하세요, 센티미터 단위로 나타내세요. 그럼 이거 맞춰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경계 조건은 항상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 경계 조건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미분 방정식을 뭘 해서 적분해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C1과 C2라는 상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상수를 구할 때 뭐가 있어야지만 요 경계 조건이 있어야지만 상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상에서 평면인지 원통인지 구인지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래서 뭐를? 미분 방정식을 형태에 맞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정상 상태인지 비정상 상태인지 구분하시고요. 열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이제 방정식을 완전히 적절한 미분 방정식이 선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것과 선택된 방정식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경계 조건. 요 두 가지를 먼저 문제에 가장 먼저 기입하셔야 되는 건 요거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이제 풀인데요. 풀이할 때는 어떻게 돼요? 미분을 뭐해서 적분해서 이제 적분할 때 C1과 C2를 구하려면 항상 뭐를 적용하셔야 돼요? 경계 조건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경계 조건 적용해가지고 C1과 C2를 넣어서 계산하면 뭐가 얻을 수 있어요? 일반 관계식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가 얻어져야 이게 얻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구하라고 해요? 항상 문제에서 열 전달률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열 전달률 구할 때 KA는 dx분의 dx분의 dt죠. 요렇게 이제 K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여기 마이너스는 뭐 해주기 위해서 항상 결과값은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고요. 열 전달률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항상 요거에 의해서 열 전달률 구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일반 관계식 구할 때 나온 요 dx분의 dt로 얘를 뭐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얻어져요? 올바른 열 전달률이 구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상 열 전도 방정식에 의해서 푸는 문제가 정의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였어요? 그냥 큰 풍량이었는데요. 보시면 두께가 얼마예요? 0.2m.
Q와 함께 X가 0.1m 지점, 0.1m 지점은 어디예요? 중간의 지점이에요. 지점에서의 온도를 구하고 정상 상태 조건에서 평면벽을 통하는 열 전도율을 구해라. 얘 뭐예요? 평면벽이에요. 정상 상태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열 발생과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얘예요. 근데 왜 얘를 선택하는지 이유를 써줘야 돼요. 열 전도는 정상 상태이고 1차원 열 전도다. 그 다음 열 발생이 없기 때문에 얘를 선택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경계 조건은 T1 안쪽, T2 바깥쪽이에요. 안쪽을 뭘로 잡아요? 0으로. T가 0인 부분을 T1이라고 하고 얘의 온도 얼마다? 120도다. 그 다음에 TL인 부분을 T2라고 하고 얘가 얼마다? 50도다. 이렇게까지 이제 돼야지 얘가 뭐예요? 기본 조건이 된 거예요. 처음 문제 풀기 전에 여기까지가 뭐예요? 준비. 그 다음 이제 미분 방정식 갖다가 뭐 해야 돼요? 적분해야 돼요. 지금 dx 제곱, d의 제곱 t 두 번 미분했는데요. 먼저 뭐 해야 돼요? 한 번만 적분할 거예요. 한 번 적분해주면 dx분의 dt니까 얘 뭐가 하나 생겨요? 상수 C1이라는 상수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얘 다시 한번 또 뭐 해줘야 돼요? 양변을 다시 한번 적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C1에 뭐가 돼요? x 플러스 다시 뭐가 생겨요? 상수 C2. 그래서 이렇게 돼요. 뭐 했기 때문에? 두 번 적분했기 때문에. 한 번 적분하면 C1이 하나 생기고 또 한 번 적분해서 C1x 플러스 C2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dx 제곱분의 d제곱 t가 뭐가 된 거예요? C1x 플러스 C2라는 요 식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적분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경계 조건 갖다 넣어서 뭐 해줘라? C1, C2를 구해라.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처음에 T 0인 부분 요걸 넣어줄 거예요. T 경계 조건 첫 번째 경계 조건을 갖다 넣는 거예요. X에다가 뭐를 넣는 거예요? 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C1 0이니까 여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C2만 남아요. C2가 뭐예요? T1이에요. 여기서 T1 얼마였어요? 120. 그러니까 C1이 결국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나중에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 는 해서 120을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 안 쓴 이유는 지금 뭐 먼저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관계식을 먼저 만들려고 숫자를 써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L을 넣을 거예요. 두 번째 경계 조건 요거. 그러면 C1의 L이에요. 플러스 C2. 요거는 뭐가 된다? T2가 돼요. T2는 C1L 플러스 T1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뭐를 구해야 돼요? C1이라는 상수를 구해야 돼요. C1만 놓고 나머지 다 정리하니까 C1은 L분의 T2 마이너스 뭐가 돼요? T1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2와 C1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다시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C1은 L분의 T2 마이너스 T1이 되고 X 플러스 C2는 뭐였어요? T1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관계식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문제 첫 번째, 온도분포에 대한 일반 관계식을 구하고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일반 관계식이 뭐다? 요거도 되고 요게 일반 관계식이고 뭐 물어봤어요? 0.1인 지점에서의 온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게 일반 관계식인데 요거에서 0.1인 지점의 온도 총 길이 얼마예요? 0.2 분의 T2 얼마예요? 50. T1은 120도였어요. T2, T1 넣고 X에다 얼마 넣어주는 거예요? 0.1. 뒤에 있는 T2, T1은 다시 뭐예요? 120. 해주니까 얼마예요? 85. 즉, 요 중간 부분의 온도는 얼마가 된다? 85도가 된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구해졌고요. 그 다음 열 전도율 구하래요. Q는 마이너스 KA의
그럼 여기에 있는 C1을 뭘로 바꿔줘요? 얘로 바꿔줘야 돼요. C1으로. 그래서 C1은 여기서 뭐예요? 결국 L분의 T2-T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T1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바꿔주고 보니까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준 거예요? 마이너스 없애주려고 요 식은 T1-T2로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대로 여기 그대로 넣어주셔도 상관없죠. K가 1.2, 면적 A는 15 곱하기 L은 얼마예요? 0.2 분의 T2 120 마이너스 T1 50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니까 열 전달률 얼마다? 6,300 와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집교일 때. 뒤에 있는 문제는 뭐예요? 원통. 원통도 동일해요. 대신 뭐 해줘야 돼요? 원통이기 때문에 얘는 뭐 해야 돼요? 원통에 관계된 관계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얘는 이제 원통이 되면 내경과 외경을 잘 확인하셔야죠. 여기도 온도 조건은 T1은 150, T2는 60 이렇게 잘 나와요. 두 개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계 조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차원 열 전달이에요. 그리고 정상 상태예요. 열 발생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맨 마지막 이 식으로 바뀐 거죠. 이 식으로 이렇게 선택이 된 거고요. 경계 조건 이렇게 두 개 설정했어요. T1 150, T2 60. 그럼 이제 요거를 뭐 해줘야 돼요? 적분해줘야 돼요. 그쵸? 얘도 동일해요. 이제 한번 적분해주니까 뭐가 생겼어요? 요 부분부터 이제 적분하는 거죠. 요 부분 안에 있는 거 적분하니까 얘도 뭐예요? 처음 적분하니까 C1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R이라고 하는 상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됐어요? 보냈어요. 상수는 상수끼리 있는 게 좋으니까. 먼저 어떻게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접근해줘야 돼요. R에 대해서 또 한 번 접근해주니까 이번에는 R분의 C1을 접근해줘야 돼요. 얘 접근하게 되면 C1은 상수니까 앞으로 가는데요. R분의 1은 접근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L은 R이 돼요. 여러분들 접근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X분의 1은 뭐가 된다? L은 X가 된다. 그래서 얘 한 번 더 접근해 주니까 얘는 일반 관계식이 C1, L은 R 플러스 C2 두 번 접근했기 때문에 얘도 몇 개가 상수가 이렇게 두 개 생겼어요. 상수 두 개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개에다 뭐 해줘야 돼요? 경계 조건 두 개를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각각 경계 조건 넣어서 이제 식을 두 개 만들고 얘는 뭐가 없어요? 0이 되는 조건이 없으니까 두 개를 뭐 해줘야 돼요? 연립해줘야 돼요. 연립해줘서 C1을 찾고 C2를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C1과 C2를 찾고 여기서 찾은 C1, C2를 어디다 대입해줘요? 요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관계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반 관계식이 이제 이렇게 얻어지게 됐고 거기에다가 또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일반 관계식 구하고 이제 열 소실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일반 관계식 구했고 열 전도율 구하려면 요거예요. 그쵸? 열 전도도는 전도기 때문에 이거가 되고요. 뭐 주의해야 돼요? dr분의 dt를 여기 앞에서 나온 일반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까 이거 첫 번째 미분했을 때, 지금 적분했을 때 나온 값이에요. 뭐였어요? R분의 C1. 요걸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R분의 C1인데 C1은 또 뭐였어요? 앞에서 구한 요게 C1이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해주니까 이렇게 식이 바뀌고요. 식이 바뀐 다음에는 뭐 해줘요? 이제 앞에서 나와 있는 값들 넣어서 계산해주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열 전도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벽은 접근하실 때 이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으실 텐데요. 원통은 접근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C1, C2를 잘 계산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잘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초까지 했고요. 이거는 이제 열 효과가 있을 때 관련된 거고요. 이제 시간 관계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정상 열전도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상 열전도에서 얘는 뭐를 적용한 거야? 뭐가 생겨요? 여기서는 요 챕터로 오면 이제 저항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얘 마찬가지로 이제 열전달이 이루어질 때 벽에서는 뭐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요? 전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항이랑 같이 이제 오게 되기 때문에 Q가 어떻게 돼요? 델타 T분의 R이라는 저항이 생겨요. R은 전도일 때는 어떻게 돼요? KA분의 L이 되고 대류일 때는 어떻게 돼요? HA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V는 뭐예요? 전기는? V는 IR이다. 전기가 나오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V는 얼마나? IR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V는 전압이고요. I는 뭐예요? 전류.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전압. 저항. 그래서 V는 IR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기 개념하고 같이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벽에서 열전달이 이루어질 때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대류, 전도, 대류 이렇게 열전달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제는 뭐만 항상 정상 상태이면서 저항이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류 부분에서 나타나는 저항 하나, 전도 부분에서 나타나는 저항 하나, 이쪽 대류 부분에서 나타나는 저항은 이렇게 다 각각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각각의 저항은 다 구해서 더해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토탈 저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Q는 뭐가 된다? R분의 델타 T가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Q는 R분의 델타 T가 되고 델타 T는 뭐가 된다? Q 곱하기 뭐다? R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한 번 했었는데요. 총열 전달 배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 Q는 뭐가 돼요? UA 총열 전달 배수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였어요. 그래서 UA가 뭐가 된다? R분의 1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뭐예요? R분의 델타 T가 뭐가 된다? Q가 된다. 이렇게 됐는데요. R은 결국 뭐랑 같다? R은 UA분의 1이랑 같다. 그쵸? 우리 앞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R은 뭐다? UA분의 1이다. 요거 이때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UA는 뭐가 된다? R분의 1이 된다. U는 뭐다? 총열 전달 배수라는 값이다. 열교환기에서는 항상 총열 전달 배수가 몇 개 이상 존재한다? 2개 존재한다. 왜? 냉각유체가 흐르는 곳과 뭐가? 고온유체가 흐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총열 전달 배수는 2개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층격일 경우 원래는 하나, 둘, 세 개만 있었는데 벽이 하나 더 있으면 이제 여기 하나 더 뭐가 생기는 거야? 전도에 의한 저항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고려하셔야 되고요. 직선일 때는 저항을 전부 다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병렬로 있을 때는 병렬은 저항을 어떻게 돼요? R분의 1 더하기 R분의 2 분의 1 이런 식으로 저항값을 따로따로 고려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볼게요. 열 전도도 0.9, 높이 3, 폭이 5래요. 두께는 0.4.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가 16도와 2도로 측정됐을 때 벽을 통한 열 손실률을 구해라. 즉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저항 R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거대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K 0.9, A 면적을 구해야 돼요. 높이 3cm, 폭이 5cm예요. 5, 3, 15 곱하기 0.3분의 16 빼기 2가 되죠. 그래서 630W예요. 근데 저항 R을 고려하래요. 저항 R은 얼마예요? 전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KA분의 L이에요. L은 0.3, K는 0.9, A는 15. 계산하니까 저항 R이 얼마예요? 0.022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소수점 몇 주짜리까지 구해라 이렇게 문제에 줄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항을 고려해서 열 전달률을 구하면 얼마예요? 627.80이에요. 그러면 벽을 통한 열 손실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30 빼기 627.80 정도 되기 때문에 손실률은 어느 정도 된다? 2.2 정도, 2W 정도. 거의 손실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거를 고려해야 된다. R을 고려해라. 요거는 지금 똑같아요. 직선이기 때문에 각각의 뭐만 하면 돼요? 전도, 대류. 요거에 의해서 저항을 따로따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뭐일 경우? 병렬일 경우는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되죠. 요 부분의 저항, 병렬일 경우에 저항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R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돼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의 저항, 요 토탈 저항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병렬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R3, 그 다음 이 부분에 하나 더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병렬일 경우 따로따로 고려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라. 똑같아요. 전도일 때는 KA분의 L, 대류일 때는 HA분의 1인데 직렬이면 각각 더하는 거고요. 병렬이면 뭐가 돼요? 분수를 취해서 뭐 해줘야 돼요? 분모 통합해가지고 바꿔주셔야죠. 그리고 토탈 저항은 모든 저항을 다 더해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저항은 R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를 구하라고 해요? R이니까 요거 분의 1로 하셔가지고 토탈 저항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상수로 맞춰놓으셔야죠. 분수일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 전달률을 구하면 되고 저항을 고려할 때 열 전달률은 Q는 R분의 델타 T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통이에요. 원통도 똑같은데요. 원통일 때는 우리가 전도에 의한 대류, 열 전달 배수 구할 때 여기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HA분의 1, KA분의 L이 되는데 여기 부분이 바뀌어요. 2파이 LK 분의 LN R2 마이너스 R1으로 즉 LN 외경 나누기 뭐가 돼요? 내경. 원통일 때는 전도에 의한 열 전달률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원통일 경우는 열 전달률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고 열 전달은 똑같아요. 대류, 전도, 대류. 그런데 원통일 경우 열 전달 저항 R이 원통이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쵸? 그리고 뒤에 나온 이렇게 닫히기 경우 아무리 많이 추가돼도 동일하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임계 단열 반경. 임계 단열 반경이라는 것은 겉에 뭐 하는 거예요? 피복해가지고 단열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임계 단열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요 두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열 전달률이 최대가 됐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감소가 돼요. 이러한 포물선의 형태가 되는데요. 열 전달률은 어디까지 증가해요? 임계 단열 반경까지는 증가해요. 단열재를 추가할수록. 그래서 R2보다 임계 단열 반경이 클 때는 단열재를 추가할수록 원통으로부터의 열 전달률은 증가가 되나 열 전달률은 어디가 최대가 돼요? R2와 뭐가 같을 때 임계 단열 반경과 같을 때 열 전달률이 최대가 되고 앞뒤로는 뭐가 돼요? 감소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점점 증가하다가 요점에서 최대가 됐다가 다시 뭐한다? 감소가 된다. 그래서 단열재를 쓸데없이 할 필요 없다? 너무 많이 붙여줄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만 붙이면 된다? 임계 단열 반경까지만 붙이면 된다. 임계 단열 반경은 어떻게 구해요? H분의 K로 구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H 값을 크게 하거나 단열 면적을 크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H는 뭐였어요? 대류 열 전달 개수값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 전달을 잘 시키는 내진을 교체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해줘야 돼요? A 단열 면적을 넓혀주면 되는데요. 면적을 넓혀주게 되면 뭐를 많이 차지하게 돼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없을 때 뭐를 만들어요? 핀을 설치해서 면적을 최대한 뭐 해준다? 늘려준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대요?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래서 비정상 연도 부분 보시면요.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제가 여기 앞에 요약 부분에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 앞쪽에서 배웠던 거는 이제 열 저항, 전도일 때의 저항. 근데 평면적일 때, 원통일 때, 구일 때 열 저항 구한, 전도일 때 열 저항 구하는 방법이나 대류 열 저항, 그 다음에 복사 열 저항, 층을 통한 온도 강화. Q는 결국 뭐예요? R분의 델타 T. 층을 통한 온도 강화 델타 T는 Q 곱하기 R이다. 이런 거. 기본 하나만 알고 계셔도 되죠. 직렬일 때는 저항을 다 더해주고 병렬일 때는 R분의 1이 된다. 라는 거, 이거 두 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비정상열 전도는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있을 때를 비정상열 전도라고 하는데요. 비정상열 전도에서도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뭐일 때? 집중계 해석과 이제 집중계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집중계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는 집중계 해석은 뭐예요? 시간에 따른 변화는 있지만 물체의 어느 지점에서나 온도가 동일하면 뭐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집중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집중계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돼요? 물체를 반으로 잘라서 온도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값을 이용해서 BI 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얘가 집중계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라고 했는데요. BI 지수가 얼마 이하일 때 0.1 이하일 때는 뭐를 해도 된다? 집중계 해석을 해도 된다. 근데 BI는 뭐예요? 바이트 넘버라고 해서 무차원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차원 수는 K분의 HLC로 구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LC는 특성 길이가 되고요. 부피를 뭘로 나누어? A라는 면적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선 이 무차원 수를 이용해서 얘가 집중계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집중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묵가 구했던 집중계 해석에 필요한 온도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집중계 해석은 요 4.4식이 기본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B는 뭐가 됐어요? 비열, 부피, 그 다음 밀도, 분의 HA 값이 B라고
A라는 상수값을 구하는 수 있는 식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됐을 때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집중계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무차원 수를 구해서 집중계 해석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집중계 해석이 가능하다고 치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대로 이제 풀이가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거에서는 요거 구하려면 이제 원래 기본식은 요거예요. 그쵸? 요게 기본인데 여기서 B값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상수값을 이용해서 먼저 뭐를 구해요? B값을 구하고요. 그리고 온도차가 99%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일치하지 않는 오차는 어디예요? 1%. 그래서 좌변은 0.01을 2의 마이너스 0.46 곱하기 t. 요 t를 물어보고 있어요. 시간. 얘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상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2를 뭐 해줘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2를 없애주려면 뭐 해주면 된다? 반대편에 뭐를 붙여준다? ln을 붙여준다. 그래서 ln 0.01이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0.46t. t를 구하면 시간은 얼마가 된다? 20초, 10초가 된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중에서 x분의 2를 적분하면 뭐가 되고 lnx가 되고 2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ln을 붙여주고 ln을 없애려면 뭐를 해주던가 2를 붙여주면 된다. 요거 두 개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x분의 2를 적분하면 뭐? lnx. 그 다음에 2의 지수승의 값을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2를 없애줘야 되는데 2를 없애주려면 뭐를 붙여줘야 됩니다? ln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했던 이제 열교환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열교환기는 냉각기, 가열기, 응축기, 증발기가 모두 열교환기가 되고요. 열교환기의 종류에는 이중관 열교환기, 그 다음 이제 밀집형 열교환기, 다관식 열교환기, 판형 열교환기, 그 다음 재생 열교환기 이렇게 5가지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이 중에서 여기 5가지에 모두 적용되는 건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가 어떻게 흐르냐. 요거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열 교환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건 정유식, 평행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는 향유식, 역흐름이라고 해요. 그 다음 두 개가 뭐 하는 거? 직교하는 형태인데요. 직교하는 형태는 어디에만 이용됩니다? 밀집형 열교환기. 얘는 어디에 이용해요?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밀집형 열교환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라고? 다관식 열교환기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열교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열교환이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향유식과 경유식일 때 온도 차에 의해서 열교환이 어떤 게 더 잘 되는지 요 문제 보시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교환기 오래 사용하다 보면 뭐가 떨어져요? 효율이 떨어져요. 뭐가 생기기 때문에? 슬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슬러지가 생기는 거는 이제 오염 개수가 생긴다고 얘기했는데요. 원래도 뭐가 존재해요? 저항이라는 게 존재해요. 원통이기 때문에 대류, 전도, 대류. 원래 토탈 총 저항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뭐가 더 있기 때문에 슬러지가 끼게 되면 앞과 뒤쪽에 저항 물질을 관련된 이렇게 저항 개수가 하나씩 더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여기에서 전에 배웠었기도 했는데요. U라고 하는 뭐가 존재해요? U는 뭐였어요? 총열 전달 개수예요. 요 총열 전달 개수는 어떻게 구해져요? R은 뭐랑 같다? UA분의 1이 되고요. 열교환기에서는 열 전달 개수가 몇 개 존재한다고 했어요? 2개. 왜냐하면 고온 유체와 저온 유체 2개가 흐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2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R과 총 열 전달 개수와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Q는 R분의 델타 T가 되는데요. Q를 총 열 전달 개수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UA 델타 T로도 구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열교환기에서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열 전달 오염 분자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우리 맨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배류, 전도, 배류 요것만 있었는데 안쪽에 오염 분자 바깥쪽에 오염 문자 두 개가 더 존재하게 되고요. 대신 얘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면적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열주항기 저항을 토탈로 구하라고 하면 뭐를 고려해줘야 돼요? 안쪽, 바깥쪽 각각의 직경을 구해서 총 열 저항을 이렇게 구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 전달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열 전달 개수는 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열 전달 개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열 전달 개수도 두 개, 열 저항을 통해서 면적을 고려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하시면 저희 기말고사.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번 시험도 그러면 14문제 정도 나오는 거. 그쵸. 객관식 10개, 그 다음 이제 주관식. 무슨 네. 그 구문 문제도 나와요. 구분 문제. 동그라미 구문. 아니요. 그건 안 냈어요. 구와 관련된 부분은 안 냈어요. 원통 나오고. 뭐 그런 것까지는 네. 시험 보실 때 확인하세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예제 문제 정도 푸실 수 있으시면 주관식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시험 문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업 시간에 오늘 제가 뭐 얘기 못하고 넘어간 문제도 있을 텐데요. 여기 있는 예제 문제만 한 번씩 풀어보시면 이제 시험 보실 때 푸실 수 있을 정도. 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되도록이면 연필이나 샤프로 적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식이 저희 이제 열전달이 기말고사에는 여러분들 식이랑 이런 거 쓰셔야 되는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객관식에도 간단한 계산 문제가 객관식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연필이나 샤프로 시험 보실 때 작성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굳이 연습장 없어도 될 만큼 제가 시험포 공간을 이제 문제 계산하고 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드렸으니까 시험 보실 때는 다른 뭐 연습장 이런 건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계산기하고 지우개 연필만 잘 가져오시면 돼요. 교수님, 네. 혹시 A가 30%인가요? 40%인가요? 그건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성적 입력 기간이 아니어서 아예 들어를 갈 수 없어요 저희. 다른 질문은 없으세요? 선생님 그러면 네. 전열기 중심선 있잖아요. 10주차 때 그럼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밑에 아 이거요? 여기 원통인데 이거 안 나와요? 아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가시면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셨을 때 열전달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저항이 얼마 이제 시간에 처음에 이제 가동하고 나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저항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제 확인을 하실 일이 있는데요. 손으로 계산하시는 것보다 요즘에 테스트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항을 솔직히 계산하실 일은 별로 없으신데요. 온도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중간 빼먹은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보시긴 하셔야 돼요. 예.